자, 자료주집개론 2017년 2월 패션 모의고사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의 순서로 바른 것은? 자, 현대도서, 이건 뭐 교재에 있는 멘트를 제가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 성격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나를 이제 물어본 문제인데요. 현대도서관의 자료 분류는 상승적 분류보다, 원래 이제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상승적 분류보다 하강적 분류,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여기 힌트가 있죠. 귀납적 분류보다 연역적 분류. 귀납보다 연역에 더 맞춰져 있다. 귀납적 연역.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의 방식에는 탑다운 방식,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추상에서 구체로 떨어지는 방식, 또는 구체적인 현상에서 추상적인 결론으로 올라가는 방식. 그래서 버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부분이고 전체, 부분을 먼저 보고 또는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과 전체. 또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 생각의 그 기본적 방식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귀납과 연역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방식이 이 상승과 하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귀납은 지금 현실의 어떤 그 뭐랄까요, 현실에 우선하고 하위적 개념에서 먼저 우선해서 경험에 그 근거해서 일반론을 도출하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일반론 도출하는 거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연역적 방법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을 바라보는 거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란 말이죠. 하강적 방식.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 먼저 시작돼요. 상승과 하강. 그럼 여기서도 보면 상승과 하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분류보다 무슨 분류, 서지 분류보다 서가 분류인데 여기 밑에 보면 자연적 분류보다 인위적 분류, 아니면 인위적 분류보다 자연적 분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현대도서관의 자료 분류라고 하는 건 문헌 분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분류가 되겠죠. 그럼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분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는 않은, 조금 이 생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익숙하시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상승보다 하강, 자연보다 인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재에서 이걸 보시면은 11페이지에 가면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가면 하단에 있는 요 멘트를 가지고 제가 지문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적용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적용규칙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 적용규칙에 대한 거는 분류규정에서 복수주제의 처리에서 봤습니다. 복수주제 처리에서 어떤 주제와 주제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복수 주제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등장하는 것들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선행규칙, 죄송합니다. 선행규칙, 그 다음에 KDC 제1주제, 그 다음에 삼자포괄, 3가라고 되어 있네요. 참 죄송합니다. 삼자포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그 다음에 영향관계, 추상과 구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인과관계, 영향관계, 추상과 구체, 요것들을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용규칙이라고 하죠. 적용규칙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예, 그 부분입니다. 적용규칙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적용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영향을 받는 쪽에 분류하므로 인과관계는 영향관계는 영향을 받은 쪽, 인과관계는 또 결과가 된 쪽, 추상과 구체는 구체 쪽에다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영향을 받은 쪽에 분류하므로 기후와 식물의 경우 식물학에 분류한다. 자, 이게 옳은 것으로 맞죠. 옳은 것으로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인과관계의 경우 원인의 분류함으로, 이게 아니라 결과의 분류함으로. 저 밑에 있는 뒤에 내용을 봐도 말이 안 돼요. 담배와 폐암인데 폐암에 분류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담배와 폐암의 원인이 폐암이다라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원인의 분류함으로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 구체적인 주제가 다뤄질 경우 포괄적인 주제.
아니, 추상적인 게 뭐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주제에 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적용규칙 어떤 자리에서 취급된 복수주제나 요소가 상호 관련이 없는 경우, 상호 관련이 없는 경우는 선행규칙, 제1주제, 3자포괄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과에 분류하고 구체적인 주제 분류하고 관련성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재에서 잠깐 보시면 적용규칙 부분요. 적용규칙 부분은 교재 29페이지에 보면 영향관계, 영향관계, 인과관계, 추상과 구체 이렇게 해서 다뤘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자포괄 보시면 여기서도 키워드가 나와요. 어떤 주제, 취급된 복수 주제가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게 방금 전에 적용규칙이었고요. 여기 3자포괄이라든가 지금 제1주제 선행규칙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복수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경우라고 되어 있죠. 독립적으로 다룬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복수 주제 독립적으로 다룬 경우. 그래서 우리 교재 28페이지, 29페이지 여기를 보시면은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C는 Personality, Matter, Energy, Space, Time을 기본 본주로 가지고 있고 기본 주제를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순서로 배열하여 자연과학을 상위에 분류하고 있는 대표적 분류법이다. 뭐 맞는 말이죠. PMEST도 바로 보이고요. 자연, 인문, 사회과학의 순. 물론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연, 인문, 사회도 되고요. 자연, 응용, 인문, 사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응, 인사 요거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책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됐습니다. 또 북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분류법은 LCC이고 50만 권 이상의 대규모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류법은 DDC이다. 이제 이게 뒤집어졌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은 DDC고 50만 권 이상의 대규모 도서관은 LCC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은 문제를 보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서양의 4대 분류법은 SC, EC, DDC, LCC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여기도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떤 책에 보면 회자된다. 4대 분류법으로 회자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회자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분류표로 BC를 넣고 있네요. 그래서 BC를 포함시키고 있는 분류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DDC, LCC, BC, S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BC가 들어가 있는 책 내용도 어느 정도는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도 있다. 또 다른 책에는 뭐 보통 SC, EC, DDC, LCC 이렇게 네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는 책도 있으니까요. 이런 표현이 참 애매하기는 해요. 뉘앙스 차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터가 고안한 EC는 미완성인 상태다. 현재 이제 미완성, 몇 표까지 완성이 됐냐면 커터 EC는 1표부터 6표까지는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됐는데 7표가 미완성이죠. 7표가 미완성. 7표가 이제 완성이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멘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EC는 표가 6개의 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EC는 6개 표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7표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뉘앙스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국회 시험인가 옛날 국회 시험도 이제 자료조직 시험을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등장했었던 그런 멘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KDC 6판에서 900 역사, 죄송합니다. 네. 역사의 강목과 조기성을 이루는 주제로 바르게 짝지은 것. 자, 역사의 강목과 조기성, 그 지역과 조기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재에서도 보면은, 우리 조기성 부분에서, 조기성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조기성 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죠? 조기성 하면은, 뭐 부족하다, 준열거식이다, 여기도 한참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기성의 도입, 너무 많이 나오죠? DDC 조기성,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KDC 조기성을 보는 거니까요. DDC 조기성 넘어가고, KDC 조기성, 여기 부분이죠. 지금 900의 여기와, 페이지로는 따져볼까요? 페이지는 160페이지가 나옵니다. 역사, 이 부분과 조기성을 가지는 부분, 지리, 그죠? 전기, 일반 학회, 각국 신문, 그러니까 98, 980, 990, 060, 070, 요 번호대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번호대를 우리가 안 비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제들이 나오고 있죠. 어느 주제. 신문 잡지 뭔가요? 신문 잡지 070대죠. 그러니까 가는 070대니까 맞고, 그럼 가가 들어가 있는 거 1번, 2번, 4번 해당하고요. 전기 990대죠. 그러니까 나도 맞아요. 그럼 2번,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4번이면 이제 다가 맞냐 틀리냐가 따지는 건데, 일반 연관물, 이 일반 연관물은 050번대죠. 050번대. 그러면은 다는 취소.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서 이제 4번이 취소됐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그러면 이제 라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일반 학회단체, 이게 이제 060이죠. 060. 그래서 일반 전집 요거는 080대니까 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성에 대한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주 기본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조기성 파트에서 지역 조기성이 어디 있는지, 언어 조기성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재에 요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 그렇죠? DDC도 마찬가지고 KDC도 마찬가지고 160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이 필수 암기 파트예요. 필수 암기 파트인데 지금 언어에서는 이게 여기에 그 전집이 없잖아요. 전집은 조심하셔야 될 게 요목에 있는 게 아니라 세목에 있습니다. 세목에 전집. 요거 하나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080 때는 KDC 080 때는 전집인데 080 때는 081과 이게 뭐죠? 개인 전집. 그 다음에 082 2인 이상 전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전집과 2인 이상 전집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081.1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뭐겠어요? 081.1이 이게 개인 전집으로서 언어가 한국어 이런 경우죠. 그럼 081.2 이렇게 되면은 개인 전집인데 언어가 중국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밑에 2인 이상 전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세목에 들어가 있다에다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여기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주류와 어디까지만, 강목까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강목과 요목까지만 조기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80 때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커터센본 세자리 저작기호표의 사용법으로 바른 것은? 커터센본 세자리 저작기호표. 보면 전기서와 비평서 등 전기자료는 피전자 이름으로 기호하고 서명을 저작기호로 한다. 자, 피전자 기호와 피전자 이름으로 기호하고 요거는 맞죠. 근데 서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서명을 가지고 서명을 저작기호로 한다가 아니라 피전자 이름을 기호했으니까 개별화 방법은 저자의 성으로 가야 되겠죠. 저자의 성을 저작기호로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되죠. 그럼 3번에서 이게 이제 결판은 나는 무조건 맞고 나와 다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지금 지문에서.
그럼 라가 맞다 틀리다만 일단 골라보시면 되겠죠. 두 저자가 동일 번호를 가진 경우 숫자 하나를 추가하는데 1부터 1년 번호가 아니라 5부터 1년 번호도 아니죠. 5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띄엄 번호죠. 5도 쓰고 그 다음에 띄엄 번호를 써주고 그런 부분에서 라는 내용이 또 틀렸어요. 그래서 일단 번호와 이 부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럼 나와 다는 맞으니까 MC, MAC, M 어퍼스트로피 시작되는 이름은 모두 MAC로 변하나요? 실제 카터 셈번에 보면 MC가 없고요. M 어퍼스트로피도 없어요. 성 자리에 가보면. 그래서 MAC로 그냥 다 알아서 갑시다. 이런 거고. 사전유나 무저자명 자료 같이 서명을 표목으로 하는 자료는 당연히 서명을 가지고 기호화를 만들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터 셈번 같은 경우 위치를 잠깐 우리가 또 검색을 해볼게요. 카터 셈본 요 위치는 일단은 우리가 89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카터 셈본 89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요 내용들 방금 전에 봤던 MC, MAC, M 어퍼스트로피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비읍에 나와 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거 서명 기본으로 하는 애들은 서명을 만든다는 말도 있었고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나왔죠. 저자명 전기서는 대상인물의 이름을 기호하고 저자명을 저작기호란에 기재한다. 여기선 포인트 저자명을 저작기호란에 기재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수에서 봐주면 되고 5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봤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본표 우리 표지에 어디니 저기 여기서도 조정하는 경우 있었죠? 여기 요 부분이에요. 앞뒤 여백이는 5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다음은 KDC 6판 본표 1분대 내용을 참고하여 프랑스 음악사의 분류번호로 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이제 프랑스 음악사인데 음악이고, 그 다음에 뭐, 67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음악사 평론까지 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670 더하기 음악사 670.9까지 가야 되겠죠? 670.9 그럼 여기다 프랑스가 돼야 되는데 프랑스는 우리가 어떻게 알면 되냐면 유럽의 기호 2에다가 우리 그 오독오독 6포 기억나죠? 5는 독일어 6은 프랑스 이렇게 외웠던 6포에서 6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6이 들어가는 것이다 인데 이 6이 들어가는 것이다 인데 여기다가 바로 넣느냐 왜냐면 위에 보면 9 밑에 저기 없어요. 지시가 없어요. 일단은 지시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지시 여부를 고려하죠. 근데 지금 670.9의 위치에 보면은 지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지시 여부 고려해서 지시가 있으면 그냥 하지만 지시가 없으면 09를 넣는다 이거죠. 보통 우리 원칙으로는 09를 넣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넣어준다.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느냐 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쵸? 이렇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관건인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요 영구 요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문제입니다. 영구. 자, 이 부분은 이 영구가 역사 지리의 의미에 음악사니까요. 그쵸? 음악사니까 역사 지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미 본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영구를 한 번 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분류교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670.9 영구 26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영구가 중복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위에도 화살표 한번 넣어볼까요? 예. 제대로 되려면 670.9 26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프랑스에서 일단 걸러졌고요. 이 부분은 프랑스에서 걸러졌으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맞춰본 대로요. 요것도 교재에 있어요. 음악사 부분으로 따져가 보면은 네.
여기요. 170페이지 보면 표준구분 연구가 이미 분류표상에 적용되어 있는 경우 지역구분에 따라 바로 지역구분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도 이 예제는 음악사 부분에서 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음악사 방금 봤던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이미 연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연구가 670.9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고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7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7번 보겠습니다. DDC 23판에서 주제와 분류기호가 잘못된 것. 여러분, 요 문제들은요, 아마 1월달 모의고사를 보셨던 분들은 몇 문제를 보셨던 기억이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그 다음에 1월달에 보셨던 문제에서는 아마 보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랑 유형이 변형됐을 때 내가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넣어본 겁니다. 글쎄요, 이거, 한번 볼까요? 뭐, 내용적으로는, 뭐, 다른 게 아마, 프랑스 문학 대사전 같은 게, 문학 백과사전 정도로 바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단 볼게요. 문학 이론. 이제 잘못된 걸 찾아가는 거니까. 문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801. 800 문학에다가 2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과학통계 자료집. 일단 1번 과학에다가 021을 집어넣었죠. 021이 이제 통계자료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알아두자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사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형식의 영 삭제할 때 조심하자 얘기했었던, 형식의 영 삭제할 때 조심하자 했었던 게 총류,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사회과학, 요 부분이다. 요 네 가지 부분은 주류 적용시,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영, 주류 적용 시 0의 삭제 시 주의해야죠. 0의 삭제를 주의해야 됩니다. 0의 삭제 주의. 보통 일반적으로 0 두 개를 다 지우는 거지만 얘는 한 개만 지우는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찜이니까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술사전과 미술사전의 차이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사전 하면 예를 들어서 703으로 갈 수 있지만 예술사전 하면 700.3이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점입니다. 일단 얘는 맞아요. 그래서 과학통계자료집도 맞고, 그러니까 0237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뽑는 게 뭐 800대, 500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문학백과사전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개념이죠. 문학백과사전 같은 경우에는 803이 돼야 됩니다. 803. 그래서 답은 틀린 거로 따진다면 답은 4번. 이 문제가 또 아마 더 쉽지 않았나 싶네요. 문학백과사전은 803이 되니까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철 한국순 도서교포 5표를 발췌한 건데 이 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저자기호표로 틀린 거, 저자기호 틀린 거. 자, 요런 저자기호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번 더, 이순신은 진짜 많이 나오죠. 이순신은 많이 나오죠. 뭐 지난달에도 한번 봤고 여기서도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 1월 달에는 보통 다른 데서는 보통 제가 이 전기서에 대한 문제를 많이 넣어봐요. 지문의 이제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일단 이순신 전기 같은 경우는 피전자 기호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5, 6이 들어가는 게 맞고, 자, 저자명을 저자의 성을 저작기호라는 데 넣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그늘 칼 맨스필드. 어차피 이거 칼 가지고서 기호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이름이니까 명성순으로 했죠. 맨스필드를 가지고 기호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마 성이 한 글자일 경우에 뭐 쉼표 찍고 이런 걸로 착각하실 듯 하여 이렇게 넣어봤어요. 함정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맞고 세상의 그늘 저작권 된 것도 맞고, 김나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학의 경을 놓고 판상의 3을 썼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창업가에 여기 이제 틀린 건데, 여기 이제 4번이 틀린 건데요. 자, 뭐가 문제냐면, 자, 저자가 몇 명? 하나, 둘, 셋, 4명이에요. 이렇게 4명이면은 기본 표목은 표제가 되죠. 기본 표목은 표제가 되니까 이 첫 번째 저자로 기본 표목을 삼는 게, 기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표제로 기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넣고 창으로 쓰고
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업이 이응, 유, 그쵸? 유. 그 다음에 어를 찾아가면은 4. 그래서 창 6사 이렇게 만들어야지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은 4인 공저서의 기본 표목은 표제가 되기 때문에 기호의 대상은 창업 가이드다 이거고요. 그래서 창 6사라고 하는 게 맞다 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23판을 이용해서 한국 도서관을 분류하려고 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류기호와 사용되는 보조표를 바르게 짝지은 거. 분류기호와 사용되는 보조표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위치를 잡아보면 027 자, 027 027.01부터 09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오그래픽 트리트먼트가 지리적 취급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 기호의 범위는 027.0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고 요거는 KDC에서 기본 기호를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그럼과 동시에 위에 지시사항을 보니까 027.0을 베이스 넘버로 하자. 이렇게 027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눌렀고요. 027.0이 베이스 넘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일단 베이스 넘버가 027.0인 번호들을 살려내면 1번은 틀렸죠. 자,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027.0으로 해놓고 뒤에 무엇을 붙여야 되는가? 뒤에 무엇을 추가해야 되는가인데요. 자, 테이블이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가능해지죠? 당연히 테이블 2, 지역 구분이잖아요. 테이블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오그래픽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요 말, 지오그래픽 트리트먼트, 요 지리적 취급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역 구분 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 구분 기호. 그러면 아까 1번은 아니었고요. 1번은 아니었으니까 필요 없고 2번부터 시작되는데 지역 구분 기호 027.0 이건 베이스 넘버 하나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지역 기분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면 요걸 힌트로 지역 구분 기호만 들어간 거 찾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언어 공통 구분 테이블 4가 들어갔다. 자, 이거는 여기서 바로 제낀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바로 아닌 것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수업 때 테이블 4는 어디서 쓰기 위한 거? 400번대에서 쓰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400번대에서도 주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420부터 490에서 사용되기 위한 거죠. 테이블 4는 420부터 490에서 사용하기 위한 490의 적용을 위한 전용 보조표입니다. 전용 보조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DDC에서 사용하는 전용 보조표. DDC 사용 전용 보조표가 있는데 DDC에서 사용되는 전용 보조표는 420부터 490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4가 있고요. 또 800대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3이 있죠. 요거 두 가지가 DDC에서 사용하는 전용 보조표입니다. 4와 3은 거기서만 딱 쓰는 전용 보조표. 자, 근데 KDC도 있어요. KDC에서도 사용되는 KDC 사용 전용 보조표. KDC 사용 전용 보조표는 일단은 위에 똑같아요. 700대에서 사용하는 언어 공통 구분표, 800번대에서 사용하는 문학 형식 구분표. 자, 여기에 하나 더 뭐가 들어갈까요? KDC에만 있는 200대에서 사용하는 종교 공통 구분표 이렇습니다.
DDC는 종교공통 구분표가 없지만 KDC는 종교공통 구분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KDC에서 사용하는 전용 보조표 부분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해설은 이 정도로 보시고, 뭐 해설은 되게 간단하게 넣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기호 요걸 가지고 찾아서 뒤에 테이블 2가 들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 2번이고요. 10번 보겠습니다. DDC 문항류 분류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항류 분류규정. 원작품이 옳은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작품이 여러 개의 국어로 된 작가의 전집은 최후 국적이었던 국어의 문학아래 분류한다. 최후 국적이 아니라 원작품이 여러 개야. 그러면은 여러 개 국어로 됐어. 뭐 어떤 사람이 뭐 독일어도 썼다가, 외국엔 이제 이런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독일어 썼다가 뭐 영어도 썼다가 불어도 썼다가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국적이 아니라 이 언어 중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나는 내 평생에 반드시 문학 작품을 9개를 남길 건데 영어 3개, 불어 3개, 독일어 3개를 남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쓴 국어의 문학을 분류하는 게 맞고요. 또 어떤 문학 작품이 발표 시대를 분류하고자 할 때 알 수 없으면 발표 시대를 알 수 없으면 생략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알 수 없으면 최초, 그러니까 주된 활동 시기, 원래는 이제 주된 활동 시기에 분류를 하는 거지만 이걸 모를 때는 처녀작에 분류합니다. 처음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대에. 그래서 요즘 작가, 지금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맞다? 그 사람이 첫 작품을 발표한 그 시기에다 분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원작품이 자국어 외국어로 쓰인 것은 자국 문학을 분류한다. 당연하고요. 원작품이,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이 해당돼요.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두 개로 쓰였어요. 그러면은 자국어로 하나 돼 있고 외국어로 하나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자국어로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국어 쪽으로 몰아넣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번역 도서는 번역된 도서의 언어에 분류한다. 원작의 언어에 분류한다. 번역 도서는 원작의 언어.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한국 문학에다 번역서예요. 해리포터 번역서를 한국 문학에다 꽂고 그다음에 해리포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서양서에다 꽂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영미 문학에다 꽂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몰아줘야죠. 원작의 언어에 분류한다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재 유사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거 시대 적용해서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교재 내용에서는 130페이지 130페이지 찾는데 좀 시간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아까 수정해 드렸습니다. 첫 작품 처녀작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원작의 언어에 분류한다 또 말씀드렸고요. 저자가 가장 많이 쓴 국어의 문학 아래 분류한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ISBN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ISBN 한국 도서번호의 길이는 총 19자리가 아니라 한국 도서번호예요. 조심하세요. 한국 도서번호의 길이. 이거 분명히 해설 보고서도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ISBN인데 왜 13자리지 왜 18자리라고 하나요? 한국 도서번호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요. 한국 도서번호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 한국 도서번호는 두 가지. ISBN 13자리와 더하기 부가기호 5자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도서번호는 총 13 더하기 5 하니까 한국 도서번호는 18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가기호는 발행자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기호는 발행자가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부가기호와 서명 식별번호, 서명 식별번호 두 가지 발행자 표시 영역이 있는데, 자, 발행자가 표시하는 부분은 일단은 서명 식별번호랑 그 다음에 부가기호입니다. 이 두 개를 발행자가 표시해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ISBN은 10자리 EAM 바코드 형식 아니라 ISBN 지금 13자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별기호는 990부터 999까지 할 수 있다. 이건 국별기호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들어갈게요. 국별번호는 원래 이게 가변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ISBN에서 고정 길이 부분, 이것도 중요한데요. 고정 길이 부분은요, 두 가지입니다. 접두부, 세 자리. 그 다음에 체크기호, 한 자리예요. 요게 고정 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변 길인데, 국별 번호는 한 자리부터 다섯 자리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섯 자리까지. 한 자리부터 다섯 자리까지가 국별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지금 세 자리만 딱 정해놓고 있죠. 990부터 99까지 배정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수정해드렸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목록 규칙의 발행 순서가 바른 것은 조선 동서 편목 규칙 1948년 한은도서 편목법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조선 동서 편목 규칙이 죄송합니다. 조선 동서 편목 규칙이 먼저 나오고 첫 번째로 나온 거 찾아볼게요. 조선 동서 편목 규칙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한은도서 편목법이 나와야 되겠죠. 한은도서 편목법 1번이네요. 그렇죠. 뭐 답은 어렵지 않네요. 한국문헌규칙은 마지막일 거고. 그러면 일단 조선 동서 편목 규칙을 첫 번째로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은도서 편목법이냐 동서 편목 규정이 있는데 한은도서 편목법이 그 다음이다. 뭐 연도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요것도 순서는 교재에 있습니다. 조선 동서 편목 규칙. 여기 있죠. 222페이지 조선 동서 편목 규칙, 한은도서 편목법, 동서 편목 규정초, 한국 문헌 규칙. 요 순서 있죠. 요 순서들을 주르륵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뭐 간단하게 끝나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다음 KCR 규정 중 본표제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은 본표제 채택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를 지닌 합집에서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본표제다. 자, 맞는 말이죠. 종합적인 어구나 책임 표시로만 구성된 표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그 책임 표시로만 구성된 표제.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맹자의 맹자. 뭐 이런 거요. 그게 이제 그 본표제에 해당한다. 그 소리인 거죠. 그 맹자가 쓴 맹자에서 맹자란 말, 제목에 쓰여진 맹자란 말도 본표제다. 한국표제와 외국표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문 중에 한국기술 일부 있는 자료는 한국표제를 기본표제를 한다. 맞죠? 본표제를 한다 했죠. 독립적으로 간행된 속편 보유색인의 표제가 전판 정편 본편의 표제와 동일하게 기재된 표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면은 요걸 따로 띄어서 본표제로 하기보다는 그렇죠. 속편의 보유 색인 표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전판 정편 본편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이게 달리 기재된 표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위치를 찾아서 좀 보시면 여기 본표제의 범위 보이시죠? 교재에서는 250페이지입니다. 본표제의 범위 여기서 제시됐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자, 레코드 기본 구조도 꽤 많이 나와요. 레코드 기본 구조도 꽤 많이 나오는 영역이라서 선택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통합소정 레코드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레코드는 리더, 디렉토리, 가변 길이 필드로 구성됩니다. 가변 길이 필드에서도 가변 길이 제어 필드와 가변 길이 데이터 필드로 구성이 되죠. 자, 가변 길이 필드는 표시기의 첫 번째 숫자에 따라 그래서 가는 맞네요. 자, 일단 설명 옳은 거니까 가 맞고 맞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만 잡아보겠습니다. 가가 맞고
가변 길이 필드는 표시기의 첫 번째 숫자에 따라 0부터 9까지의 블록으로 나누어진다. 맞죠? 그럼 3번인가 본데요. 그죠? 바로 끝나네요. 3번. 그럼 나머지들 틀린 거 한번 잡아볼까요? 자, 레코드 22번째 자수부터 시작되는 디렉토리는 22번째가 아니라 리더가 몇 자리냐 이거죠. 리더는 24자리. 그러면 디렉토리는 25번째 자수 위치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수부터, 그러니까 리더 자수만 알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x부터 29x까지는 표제와 표제 관련 필드다. 근데 29x 쪽에 우리가 있는 마크태그도 일단 모를 뿐만 아니라 표제와 표제 관련된 필드라고 하는 범위는 일단 여기서 이 사이에서 뭐 아닌 게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발행사항 260, 그쵸? 판사항 250, 그거는 표제와 표제 관련 필드에 해당하지 않죠. 그 위치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는 25번째 비트부터 시작하니까 리더가 24자리니까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20x부터 24x 필드가 표제와 표제 관련된 필드입니다. 요거는 교재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구조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지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조를 좀 보면요. 이 부분 있죠? 페이지로는 291페이지. 이 교재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보는 거지. 방금 전에 본 표제와 표제 관련 필드. 250부터 28x까지가 판 발행 필드죠. 판차 발행 필드에 대한 필드.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리더 디렉토리에서 보면 요게 실제 이제 리더와 디렉토리 이 두 가지가 고정 길이 필드. 그 다음에 제어 필드, 가변 길이 제어 필드, 나머지 얘네가 모두 다 가변 길이 데이터 필드가 되는 거죠. 이 모두가 가변 길이 데이터 필드.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 하나, 색깔을 잠깐 바꿔보면요. 리더랑 디렉토리는 고정 길이, 그 다음에 제어 필드는 가변 길이긴 한데, 가변 길이 제어 필드, 나머지는 가변 길이 데이터 필드. 이렇게 구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FRBR 1집단 개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말로 바르게 짝진 것. 이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 FRBR 내용 봤을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표현형. 아직까지 관계가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관계가 잘 안 나왔었는데, 저는 요거 되게 중요한 FRBR 기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봐요.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이제 FRBR 쪽에 가면은 그림을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해설에도 있는 그림인데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은 해설하고 같이 보시고, 지금 이 부분. 1집단 개체 간의 관계가 있죠. 1집단 개체 간의 관계. 저작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위에 교재는 368페이지. 저작은 하나 이상의 표현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실현된다. realized라는 개념이죠. realized. 그 다음에 표현하는 전략이 실현되고 실현할 수 있고, 표현형을 하나 이상의 구현형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럼 embedded라고 됩니다. embedded. 구현. 그 다음에 구현형은 개별 자료로 사례화된다. 여기서 example. 요게 답이 요게 이제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가 보시면은 표현형은 단 하나의 저작을 아까 뭐라 했죠? realize. 그 다음 표현형 하나 이상의 구현형으로 embedded. 구현형은 하나의 개별 자료로 example이 된다.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요 부분은 영어로 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로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외국 거라서, 이거 사례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사례가 된다, 뭐, example 된다, 예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재의 요 페이지, 368페이지 요 부분하고 같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보이시죠? realize, 그 다음에 embodied, 그 다음에 example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후보로 밀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예요. 2집단과 1집단 개체의 관계. 이것도 나중에 되면은 한 번 더 문제로 기회되면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created, realize, 그 다음에 produced, 그 다음에 owned 이렇게 또 좀 달라요. 표현이 달라지니까 꼭 주의해서 구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보기는 코막 통합소정 형식을 이용하여 PC 소프트웨어에서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표제가 변경된 연속간의 임무를 기술한 데이터의 일부이다. 원괄에 들어갈 표시기호로 옳은 것. 통합소정에서 PC 소프트웨어에서 모바일 프로그래밍으로 표제가 변경된 거죠. PC 소프트웨어에서 모바일 프로그래밍으로 표제 변경. 자, 그럼 PC4 소프트웨어에서 모바일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PC 소프트웨어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모바일 프로그래밍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PC 소프트웨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모바일 프로그램은 뒤에 나온 거죠. 뒤에 나온 것. 그러면 이거는 776 기타 형태인가 아니면 동시발간인가 선행저록인가 후속저록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45에 PC 소프트웨어에서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갔으니까 PC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모바일 프로그램은 후속저록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후속저록. 그러니까 245를 기준으로 뒤에 오는 애의 성격인 거예요. 뒤에 오는 애의 성격이 PC 소프트웨어보다 모바일 프로그램이 뒤에 온 거니까 후속저록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관저록의 관계 파악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연관저록의 관계 파악들 잘 하시고 계셔야 되고, 요 지점.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거의 이름이 요거에 비춰서 무엇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5의 PC 소프트웨어는 지금 얘의 입장에서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나중에 나온 거니까 후속저록이지 라는 거고요. 그럼 모바일 프로그램이 245로 가 있으면 PC 소프트웨어는 뭐가 되겠어요? 선행저록이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 지점입니다. 이 후속저록, 연관저록 파트 교재에서도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관저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제가 잠깐 첫 위치를 알려드리면요. 연관저록 여기 330페이지에서 연관저록 관련된 내용들도 한 번 더 330페이지부터 여기까지 각각 사례들도 한 번씩 받으세요. 예제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관저록 파트는 계속 시험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지점이고요. 330페이지부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17번 볼까요? 다음 중 더블링 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X, HTML, HTML, XML, XML, RDF 등으로 인코딩 된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인코딩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1995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에서 네트워크 자원의 기술과 효과적인 탐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합의된 메타데이터를 지칭한다. 그래서 이 녀석 이름이 더블링 코어죠. 더블린에서 만들어진 코어 요소다 보니까 핵심 1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어 안에 핵심이잖아요. 핵심 15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이거죠. 네트워크 자원의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를 최대한 규정하였다. 이게 틀렸죠. 최대한 선정해서 규정했다는 건 많이 선정했다는 얘기인데, 네트워크 자원의 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많이 선정하게 되면은 코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일단 이름에서 유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선정,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최소한의 데이터 요소. 그 다음에 이 국제 표준 번호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ISO 15836. 그 다음에 NISO G39.85. 네, 이렇게. 이 밑에 4번은 좀 학습용으로 한 번 더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블링 코어의 표현 방식이 어떤지 알아두시면 기본으로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될 텐데요. 교재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교재에서 찾아보면은 더블링 코어는
OCLC와 NCSA, 이게 이제 더블링크화를 만든 데가 이 NCSA, OCLC랑 NCSA거든요. 어디 주도로, 요 주체 두를 꼭 알아두세요. OCLC는 우리가 다 아는데 NCSA를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고유성, 본질적 특성을 기술 요소로 하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본질적 특성을 기술 요소로 한다 라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핵심 요소인 거죠. 본질적 핵심 요 부분인 겁니다. 다양한 요소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런 특징도 있죠. 특징 되게 중요해요. 요거 특히 요 지점들은 조심하세요. 선택성, 반복성, 각 요소를 수록 여부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냥 날짜 하나만 써도 돼요. 데이트 뭐 이런 거 하나만 써도 됩니다. 또 응용 분할이나 표현 기법도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 생성 메타데이터란 말이에요. 더블링크화가 저자가 메타데이터를 기술할 때 그 내용을 의사라고 표현을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그럼 많이 써도 쉽게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 무엇은 열람용 목록뿐만 아니라 사무용 목록에서도 복본조사나 자료 종용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표목이며, 뭐는 포괄적인 저록이 이미 작성된 어떤,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거 전집, 총소, 연속 간행물 등의 수록된 언어한 저작이나 저작 일부에서 가리키는 거. 이거는 제가 자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애널리티컬 엔트리. 이게 뭐죠? 애널리티컬 엔트리, 이게 분출이에요. 분출. 이 개념입니다. 용어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전집, 총소, 연속 간행물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분출 개념을 접근하셔야 돼요. 분출 개념. 이 두 가지. 에디드 엔트리 같은 이제 부출이에요. 부출. 근데 이 분출은 우리가 뭐 나눌 분자 이렇게 넣긴 하지만 되게 의역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열람용으로뿐만 아니라 사무용에서도 복본조사 자료 종류에서 많이 활용되는 표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활용되는 표목이니까 부출적 개념보다는 기본적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본 표목, 메인 엔트리 헤딩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멘트 좀 같이 정리해서 꼭 알아두세요. 분출 개념. 이거 어디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교재에 가시면요. 분출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교재에 가면은, 여기 221페이지에 가면은, AACR2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분출. 이거 아마 제가 공개 강의 내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분출 개념은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었고요. 19번. RDA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 모형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 지금 현재 RDA 이론적 개념은 처음 만들 때 FRBR로 시작했고요. FRBR로 시작했고 FRAD를까지 수용을 해서 만들어졌죠. FRBR과 FRAD는 단순 암기 차원의 내용입니다. FRBR과 FRAD. FRSAD는 RDA가 나오고 난 그 다음에 이제 돼서 지금 RDA 또 개정 중이거든요. 개정된 것도 좀 일부분 개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정도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뒤에 해설에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위에서 봤듯이 3번에 해당한 3번이고요. 주요 요점. 서지 및 전거 데이터의 개념 모형에 준거한다. 서지 및 전거 데이터의 개념 모형. 서지 쪽이 뭐 FRBR이고 전거 데이터가 FRAD거든요. 여기에 준한다. 데이터의 기록과 표시의 분리. 이 데이터 기록과 표시 분리,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지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기록한다나 기록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은 목록 규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표시를 갖다가 구문 표현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록 규칙을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도 항상 샘플이나 예제들은 어떤 그 ISBD 예제라든가 마크 예제 등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좀 따로 가자 하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축적과 표시에 관한 이 부분 보세요. 후자에 대해서 RDA는 요거예요. 데이터 기록과 표시에 대해서. FRV가 FR에서 정의하고 있는 객체에 연결된 속성과 관계를 반영한 기록에 관한 규정이며, 데이터 축적과 표시에 관한 어떤 구조나 구문에도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록에 관한 규정이며, 그러니까
ISBD에 종속되거나 뭐 마크 21에 종속되거나 그런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ISBD와 마크 21 형식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요소의 표시 형식에 관한 규칙은 아예 따로 분리해서 부록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ISBD나 ISBD, RDA 매핑 뭐 이런 게 이제 뒤에 나와요. 부록에. 그리고 ISBD와 RDA 매핑 이런 것들이 이제 부록에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ISBD에 관련된 규칙을 본 내용, 부록에 뒀다는 거는 이제 중요도를 뺐다는 얘기죠. 중요도를 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 내용에 해당하는 거에는 어떤 특정 그 기술 규칙이나 또는 특정 마크 태그 이런 거랑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중요도를 뒤로 뺀 거죠. 이걸 분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지점도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RDA 특징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RDA 특징. RDA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가 볼게요. 자, RDA 목차나 이런 거 보시면 일단은 이 부분 있죠. 1부, 2부, 3부에서 쭉 가다가 10부까지 가죠. 그러다가 부록에 가면 기술 데이터에 대한 레코드 구문, 접근점 제어 데이터에 대한 레코드 구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구문이란 표현이 뒤에가 있죠. 그쵸? 근데 뭐 옛날엔 이 구문이 되게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구문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이렇게 부록으로 찢어가지고 따로따로 구별해 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DA 구성에서 장점 넘어가고 RDA 특징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특히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다른 RDA 특성.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하고, 요 바로 다음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다음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뽑아낸 겁니다. 판상.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가? ACR은 약어했는데요. RDA는 약어를 안 써요. 약어를 안 쓰고 자료에 쓰여져 있는 형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로마자 대문자법은 지켜주는 거죠. 관용적 표현을 허용해줘서 여기 보면 앞에 F first 부분하고 여기 S와 E가 대문자잖아요. 여기 S와 E는 소문자예요. 여기 대문자법은 지켜주는 거지만 이런 식의 쓰여져 있는 것에 좀 어색한 형태의 어떤 약어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20번까지 연속해서 가보면요. RDA 판사한 기술 방법으로 바른 거. 자, 이렇게 된 거는 아까 어떻게 썼었죠? 3번처럼 썼었죠. 그 이유는 RDA는 가능한 자료의 표현 내용을 목록에 반영시켜서 목록을 보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까지도 알고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든 부분이라는 거죠. 해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점으로. 자, RDA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RDA 기술 방식은 됐고요. 특성에 있는 멘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FRB하고 FRA들 기반으로 했다는 건 방금 전에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구별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하고 할 때 설명하냐? 내용 유형, 매체 유형, 수록 매체 유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용 유형이 내용적 측면이에요. 내용 유형이 내용적 측면이고 매체와 수록 매체 유형 쪽이 물리적 측면이죠. 이게 이제 구별됐다는 거죠. 옛날에 이게 어디서 사용됐던 거냐면 GMD, 자료 유형 있죠? 자료 유형은 자원의 물리적 측면, 내용적 측면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악보 같은 경우는 되게 내용적 측면인데 마이크로 자료로 악보를 만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라는 거. 기술과 접근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건 목차 구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의 분리. 방금 전에 본 거죠, 이게. 그래서 분리한 거. 의미는 본문에, 구문은 부록에. 이렇게 나눠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미와 구문을 예제로서 섞어서 배치를 했지만, 이제는 나눠서 처리했다. 이런 지점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주제 해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